네, 그럼 연금소득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몇 개 소득이 안 남았어요. 뒤에 퇴직 양도소득 이게 있는데, 요 소득 같은 경우에는, 좀 지역적인 부분도 있고, 사실 그렇게 출제 범위의 빈도가 많지는 않아서 이후에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연금, 기타, 이렇게 배우면, 사실상 이제 종합소득세 내용은 거의 다 끝났다고 보면 되고요. 이후에 뭐 과세 방법이나 신고납부, 이렇게 보면 끝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금 소득에 대해서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연금 소득이란 말 그대로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형태 있죠. 이렇게 쌓아온 소득에 대해서 연부의 형태로 이렇게 나눠서 받는 연마다 우리 매월 받는 금액들 있죠. 그렇게 받는 소득을 우리는 연금 소득이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위를 보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공적 연금이랑 사적 연금 두 개 있는데 공적 연금 중에서 제일 대표적인 게 우리가 잘 아는 거 있죠. 국민연금이에요. 열심히 일해가지고 그것을 이제 노후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을 때 그렇게 쌓아온 금액을 연내 얼마 이렇게 일정하게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매월 받는 것이죠. 네, 그렇게 정해진 소득을 받음으로써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국가가 어떻게 기획한 그런 소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국민연금, 공적연금이라고 하고요. 그 외에 또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또 별도의 그런 기관에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흔히 사학연금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가 모두 공적연금이라고 한다.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 과세는 2002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부분 같은 경우만 과세를 하는데요. 이 이전 분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법령에 따라서 이제 과세를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액,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 보면 연금 수령액 중에 총 환산소득 누계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서 012년 이후에 어떤 소득 부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것입니다. 그 공무원연금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이랑 다른 점이 있다면 누계액 기준으로 보는 게 아니라 납입 월수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과세를 한다는 점이 있는데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사적 연금입니다. 이게 공적 연금보다는 좀 더 수업 목적상 그 중요한 연금 형태인데 사적 연금 그 우리 공적 연금 외에 어떤 그 사적인 금융기관이나 이런 곳에서 만든 그 금융 상품을 통해서 연금 형태로 뒤에 받는 것들을 말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그 금융기관의 연금 저축 계좌나 퇴직 연금 계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뒤에 연금으로 수령하게 된다면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것들을 사적 연금이라고 합니다. 사적 연금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보게 되면 구분에 있는데 1번부터 4번까지가 있죠. 먼저 자기 불입분 중 과거 세액공제. 연금 형태로 받기 위해서 우리가 젊었을 때 열심히 일을 하게 되겠죠. 그때 내가 얼마의 금액을 이런 금융기관에서 운용하는 연금저축계좌에 넣을 거 아닙니까? 이때 내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어요. 여기 말하는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뒤에 연말정산 또 그 세액공제 파트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일정한 연금으로 그 쌓아둔 금액 같은 경우에는 매해 세액 공제를 해줍니다. 근데 내가 그 금액을 받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당초에 그 공제 혜택을 받지 못했으니까 이 이후에 받을 때도 이 부분은 과세를 하면 안 되겠죠. 내가 혜택을 안 받았으니까 뒤에 과세도 하지 말라. 이런 논리입니다. 두 번째로 이연 퇴직 소득입니다. 이연 퇴직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퇴직을 했어요. 근데 그 늦게 나이가 들어서 퇴직할 뿐만 아니라 젊었을 때 퇴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이때 내가 다른 직장으로 이직하면서 전 직장에서 받는 퇴직금들이 있는데 이것을 바로 빼지 않고 나는 나이가 들어서 뒤에 요것을 연금 형태로 받을래라고 모아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뒤로 유보를 하겠다. 그 퇴직소득에 대해서 우리는 이연해서 받는 퇴직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연퇴직소득이라고 합니다. 이런 같은 경우에는 연금으로 수령하면 당연히 연금소득으로 과세하는데 혹시나 내가 그 연금으로 받는 나이 이전에 그 한 번에 일시적으로 수령한다거나 그러면 사실상 이거는 퇴직소득의 성격이었죠. 그러므로 연금 수령이 아닌 연금 외 목적으로 수령한다면 요거는 이제 퇴직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제가 여기 그 연금의 수령 과세 옆에 X라고 했는데 요거 이제 O라고 바꿔주세요. 과세되고 퇴직소득으로 과세된다.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자기 불입분중 과거 세액공제를 받는 것. 예, 이게 일반적이죠. 우리가 그 연금저축계좌에 매해 지금 일할 때, 젊을 때 넣게 되면 그렇게 매해 넣는 부분에 대해서 약 12% 또는 15% 형태로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는 이유가 뒤에 내가 실제로 연금을 받을 때 그것을 한 번에 과세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내가 과거에, 즉 젊었을 때 일했을 때 세액공제를 받았다면 이것을 연금 수령할 때는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하고, 혹시나 이 금액에 대해서 내가 연금 외로 수령을 했다, 즉 그 연금 기간까지 채우지 못하고 미리 수령을 한다거나, 아니면 또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법정에서 정하는 한도가 있는데 그 한도 이외에 초과해가지고 내가 그 일시로 인출한다거나 이런 금액이 있는 경우에는 연금소득이 아니라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합니다.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는 이유가 당초 받았을 때 12 또는 15% 세액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뒤에 기타 소득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일률적으로 15% 세액으로 과세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연금소득으로 과세를 한 거랑은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연금 외수령하는 3번, 4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연금 외수령 기타 소득으로 과세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4번 연금 계좌 운용 수익, 이것도 3번에 자기 불입분중 과거 세액 공제랑 마찬가지로 비슷한 방법으로 과세를 하는데요. 제가 그 연금 계좌를 넣게 되면 거기서 이제 운용 수익이 발생할 수가 있죠. 1년, 10년, 20년 이렇게 연금을 넣다 보면 그것을 금융기관은 가만히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돈을 불리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수익을 또 내가 가져가는 것일 수도 있고요. 그렇게 발생한 운용을 통해서 발생한 수익 같은 경우에도 자기 불입분중 과거 세액공제와 같이 연금으로 수령하게 되면 연금소득, 연금 외로 수령하게 되면 기타 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 밑에 참고로 별표 1개, 2개, 3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연금 수령 같은 경우에는 요건이 있어요. 우리 일찍 수령한 경우에는 이것의 어떤 그 취지와 반하죠. 내가 나중에 나이가 들어서 노동력이 없을 때, 노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이때 받는 게 좀 더 사회적으로 바람직하니까 55세 이후에 수령을 하고, 또 가입하고 5년 이상 넣어야 돼요. 5년 후 인출을 하게 되고, 또 연금 수령 법정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인출해야 됩니다. 연금 외 수령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 외 인출액을 의미하고요. 세 번째로 인출 순서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연금을 수령했다, 그러면 아까 그 4개의 성격이 다른 것들이 있었죠. 1번부터 4번. 여기서 뭐부터 인출을 해야 될지 그 순서를 정해야 그 성격대로 이렇게 과세되는 구조가 다르니까 정해야 이것을 이제 혼란을 막을 수가 있는데, 그래서 법령에는 아까 제가 말한 1번 자기 불입분중 과거 세액 공제부터 4번 연금계좌 수익, 운용 수익까지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 순서대로 인출을 했다고 봐요. 내가 예를 들어서 몇 천만 원, 3천만 원을 받았다.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1천만 원을 과거 세액공제 안 받았다. 그러면 그거부터 빼고 나머지 2천만 원을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인출하는 걸로 보게 됩니다. 두 번째로 비과세 한번 보겠습니다. 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도 비과세로 정한 것들이 있는데, 관련 법에 따라 받는 유족연금, 장애연금 등 이런 것 같은 경우에 비과세로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계산입니다. 연금소득 어떻게 계산하냐? 우리가 연금으로 받는 총 연금액이 있겠죠. 아까 연금소득으로 과세된 것들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연금소득으로 받은 총 연금액에서 연금소득 공제액을 뺍니다. 연금소득 공제액 어떻게 빼냐? 우리 기본적으로 빼는 건 필요경비를 빼는 거랬죠. 그런데 우리가 근로소득공제나 연금소득공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어떻게 필요경비를 정확히 산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계산공제, 대충 산출해서 그것을 뺀다. 대충 산출하는 식은 법에서 나와 있겠죠. 그래서 그 법령에서 나온 공제액을 빼서 연금소득 금액을 구한다 했습니다. 우리 잠깐 리마인드 해볼까요? XX 소득 뭐라 그랬습니까? 이거는 필요경비 공제 하기 전 소득을 땡땡 소득이라고 그러고, 여기서 필요 경비 이것을 이제 뺀 거, 이것을 우리가 땡땡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 필요 경비를 뺀 금액을 우리는 연금 소득 금액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렇게 소득 공제액 법정에서 정한 상식이 있는데 그 한도는 900만 원까지 빼줍니다. 참고로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로 과세 방법입니다. 우리 그 공적연금, 사적연금 이렇게 2개 나뉜댔죠.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지급 시에 그 국민연금 그 관리공단 그 기간 있겠죠. 거기서 원천 징수를 하고 다음에 1월 달에 연말 정산을 합니다. 우리 근로소득 언제 연말 정산한다 그랬어요? 2월이었죠.
그와 비슷하게 국민연금도 연말정산하는데 그 월이 1월이라. 그리고 무조건 종합감사합니다. 무조건 종합감사하는 이유는 실제로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나이가 많고 다른 소득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6%나 15% 이런 저율로 과세하기 위해서 일부러 무조건 종합과세로 넣는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조건 종합감세를 해야 되는데 실제로 이렇게 나이 많은 분들이 어떻게 일일이 홈택스나 이렇게 세무서 찾아가서 매년 신고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혹시 다른 소득이 없고 연금 소득만 있는 자로서 그것을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는 생략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적연금입니다. 사적연금도 비슷하긴 한데 중간에 연말정산을 안 해요. 지급시 원천 징수하고 뒤에 납세자가 종합과세. 근데 다른 점이 분리과세 중에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방금 그 공적연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종합과세를 한다 그랬는데 사적연금은 연말정산이 없고 두 번째로 종합과세나 분리과세 중 선택할 수가 있다. 요 두 가지가 다르다는 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원천 징수를 한다 그랬죠. 사적연금 소득도. 근데 사적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 원천 징수 세율이 좀 세분화되어 있는데요. 요걸 먼저 보게 되면 밑에 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를 한번 볼게요. 사적연금 불이백이랑 운용수익. 즉, 아까 재료에 보면 제가 네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사적연금에. 그 중에서 사적연금 불이익이면 1번, 3번이 되겠네요. 세액공제 받은 것과 세액공제 받지 않은 불이익분. 그리고 4번 운용수익. 요거 두 개 같은 경우에는 수령일의 현재 나이에 따라서 그 원천징수 세율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나이 같은 경우에는 55세에서 70세 미만 5% 쭉쭉 해서 80세 이상이면 너무 나이가 많다고 보아서 이때는 원천징수 세율을 3%로 낮게 해가지고 과세를 하는 이런 혜택을 주고 있긴 합니다. 그리고 종신형 연금이라고 해서 중도에 내가 연금의 형태로 받다가 이것을 해지해서 일시로 받지 못하는 약정을 할 수가 있어요. 요 약정을 건 연금 같은 경우에는 종신형 연금이라고 그러고 요 같은 경우에는 연금 수령이 현재 나이에 상관없이 4%의 원천징수 세율로 과세를 한다. 원천 징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이연 퇴직 소득의 연금 수령. 아까 네 가지의 성격 중에 2번 해당되겠죠. 이연 퇴직 소득의 연금 수령 같은 경우에는 이 실제 수령 연차 가지고 구분을 하는데 실제 수령 연차가 10년 이하이다. 내가 수령 연차 10년 이전에 이것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연금 수령 시 연금 외 수령 시 원천징수 세율의 70%라고 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냐면 당초에 내가 퇴직을 하면서 그 퇴직 소득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을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연해가지고 뒤에 연금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그렇게 내가 이연을 했는데 요것을 연금 소득 외의 방법으로 수령하겠다. 이러한 경우에는 당초 퇴직 소득 세율로 과세를 하되 그 세율의 70% 또는 10년이 초과하면 60% 세율만. 그래도 연금으로 하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구나 라는 것을 해서 퇴직 소득 세율의 70% 60%를 과세를 한다는 것입니다. 퇴직 소득으로 과세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아까 제가 사적연금소득 같은 경우에는 분리과세나 종합과세로 이렇게 구분해서 그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다는데 그래도 무조건 분리과세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그게 표의 첫 번째 보면 이연 퇴직 소득을 연금으로 수령. 그렇죠. 이거 사실은 연금 한 방에 퇴직 소득의 재원을 이렇게 수령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 퇴직소득 세율로 베이스를 과세를 한다고 60% 70% 아까 있었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다르게 분리를 해서 과세를 하는 게 맞겠죠. 연금소득이랑은. 그래서 요거는 무조건 분리 과세를 한다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로 의료 목적이나 어떤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저율로 무조건 분리 과세한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선택적 분리 과세 있습니다. 무조건 분리 과세 외에 나의 사적 연금 소득이 1,500만 원 이하이다. 요 같은 경우에는 저율로 종합과세를 아닌 분리과세로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 경우에 종합과세 신고는 안 해도 되고요. 무조건 분리과세 외에 사적 연금 소득이 1,500만 원을 초과했다. 그러면 분리과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때는 상대적으로 고율입니다. 15%의 세율로 분리과세를 할 수 있고 또는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분리과세를 선택한다 그래도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는 의무는 있긴 합니다.
다섯 번째로 수입 시기입니다. 공적 연금 소득에는 지급받기로 한 날, 말 그대로 공적으로 연금 소득이니까 나라의 기관에서 관리하겠죠. 그러면 그렇게 약정한 날을 수입 시기로 해도 큰 무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고, 사적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는 금융기관에서 이렇게 운영하고 지급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 수령한 날을 객관적인 수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 밖에 연금 소득 같은 경우에도 말 그대로 현금주의, 지급받은 날을 기준으로 수입 시기로 보고 있는 것이죠. 네. 두 번째로 기타 소득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우리 그 소득세법에 8가지 소득이 있죠. 8가지 소득이 있는데 그중에서 기타 소득 빼고 7가지 나머지 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면 그 소득을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법에서 정의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에서 나열하고 있는 소득만 기타 소득으로 본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면 범위 같은 경우에 그 밑에 보면 각종 무채재산권, 뭐 지역권, 뭐 지상권, 영어권 이런 거 양도 대가로 받는 금품 또는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장소로 대여하고 받는 연 500만 원 이하의 금품. 요거 에어비앤비 등이 있죠. 에어비앤비 업체가 운영을 하는데 제가 거기에 호스트로 등록을 해가지고 내 집을 대여하는 경우 어떻게 일정 수수료를 받겠죠. 그렇게 받는 소득으로서 연 500만 원 이하의 금품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 세 번째로 공익사업 관련 법에 따라서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함에 따라서 발생하는 소득이 있는데 포인트가 공익사업이에요. 공익사업이 아니고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하게 되면 이거 사업소득으로 봅니다. 그래서 공익사업 과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지역권, 지상권을 설정 대여하는 경우에만 이거 기타 소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이에요. 제가 어떤 문예적인 이런 감이 있어가지고 이런 창작을 해서 원고 이런 걸 통해서 소득을 얻는데 이것이 일시적이면 기타 소득. 만약에 제가 소설가이고 그것이 업이에요. 그러면 무슨 소득이 될까요? 사업 소득이 되겠죠. 그래서 일시적인 이런 문예 창작 소득만 기타 소득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비슷한 논리로 일시적인 인적 영역 대가예요. 일시적으로 내가 어디서 강연을 하거나 이러한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기타 소득으로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제가 업이 학원 선생님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계속 강의하는 것이 주업이 되겠죠. 이 같은 경우에는 사업소득 금액으로 사업소득으로 볼 여지가 있겠죠. 그 외에 뭐 서와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그리고 그 밖에 열거된 소득이 있는데 여기 잠깐 보게 되면 사례금, 어떤 고마움의 대가로 받는 소득이나 또 복권 당첨액 이런 것도 사실 일시적으로 받는 금액이겠죠. 또 종업원인 퇴직 후에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우리 저번에 그 근로소득 할 때도 이 직무 발명 보상금 배웠죠. 그때랑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그때는 종업원이 회사 내에 있을 때 받은 직무 발명 보상금인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근로소득. 여기서 말하는 기타 소득에서 보는 직무 발명 보상금은 퇴직 후에 받는 소득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점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어떤 상금이나 부상 이런 같은 경우에도 일시적으로 받는 것이죠. 이런 것들도 기타 소득으로 분류한다. 두 번째로 비과세입니다. 비과세 같은 경우에 상훈법에 따라 어떤 훈정가 받는 부상 상금 이런 것들이 있고, 종업원이 퇴직 후에 회사로부터 받는 직무 발명 보상금 퇴직 후입니다. 으로 연 700만 원 이하. 우리 근로소득이랑 똑같죠. 700만 원까지는 비과세한다. 세 번째로 서와 골동품을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요거 비과세고, 네 번째로 국가지역문화재를 지정된 서와 골동품을 양도하면서 발생하는 소득. 세 번째, 네 번째 다른 게 뭐냐면 일반적인 서와 골동품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미술관에 양도해야 그것이 비과세 되는 것이고, 국가지정문화재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미술관이 아니더라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를 하고 있다는 점, 요거 차이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계산입니다. 계산도 다른 그 종합소득과 비슷한 구조로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그 필요경비 같은 경우 좀 더 살펴보면 실제는 실제 필요경비를 빼줍니다.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필요경비를 산출할 수 있다고 봐요. 사업소득과 비슷하게. 그래서 실제 필요경비가 있으면 그 금액을 빼주는 것이고요. 예외적으로 뭐 일시적인 인적 용역 대가 등등 이런 경우에는 필요경비 의제라 그래서 총수익 금액의 몇 프로를 필요경비로 해주겠다. 이렇게 법에서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실제 내가 필요 경비가 있어요. 그거보다 이게 더 큰 경우, 즉 의제된 필요 경비가 더 큰 경우에는 그 금액을 쓰면 되는데, 만약 내가 실제로 사용한 필요 경비가 더 크다. 그러면 의제 필요 경비 대신에 실제 필요 경비를 써도 됩니다. 그래서 맥스 필요 경비 의제외가 실제 필요 경비 이렇게 표현을 해놨고요. 그래서 그 의제 필요 경비를 보게 되면 60%, 총 수익 금액의 60%를 필요 경비를 해주는 것이 일시적인 인적 연결 대가. 아까 있었죠. 강연이나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어디 라디오에 출연했다. 뭐 이렇게 설명을 했다. 이렇게 일시적으로 받은 소득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받은 금액의 60%는 너의 노력이 최소 60%는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60%를 필요 경비를 해주는 것이고, 또 공익사업과 관련된 지역권, 지상권, 그리고 세 번째로 아까 에어비앤비 이런 거 있었죠. 에어비앤비를 통해 통신 판매 중개를 하는 자를 통해 물품 장소를 대여하고 받는 500만 원 이하의 금품, 이런 것도 최소 필요 경비를 60%는 해주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 말고 80% 해주는 거 있어요. 80%더 많이 필요 경비 해주겠다는 것이죠. 상금 부상, 정말 노력을 많이 했는 것이죠. 이런 거 최소 80%는 너의 노력을 인정해주겠다. 그래서 80% 인정을 최소 해주겠다는 것이고, 주택을 입주했는데, 내 뜻대로 지체가 됐어요. 내 뜻대로 되지 않고, 그렇게 지체 상금 같은 경우에도 80% 필요 경비를 보상적 느낌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그 외에 뭐 서화 골동품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도 의제 필요 경비가 있습니다. 다음 장 넘어가서, 그러면 기타 소득의 과세 방법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기타 소득 과세. 첫 번째로 역시 원천 징수합니다. 원천 징수 같은 경우에는 기타 소득 금액의 20%, 기타 소득 금액이에요. 경비를 뺀 소득 금액, 기타 소득 금액의 20%를 원천 징수하는 것이고, 아래 내용에 따라 종합과세 또는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원칙은 종합과세예요. 종합과세 해야 되는데, 예외적으로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세자가 분리과세할지 종합과세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일시적으로 그렇게 받은 소득인데 이것을 매번 일시적으로 받을 때마다 종합소득 신고하기에는 좀 번거로움이 있겠죠. 그래서 그 소득이 소액인 경우, 기타 소득 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 소득 금액입니다. 이것도 필요금비 뺀 소득 금액, 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내가 원하면 분리과세하게 해주겠다. 원천징수세율 아까 20% 뺀 그 금액을 납부하는 것으로 끝으로 하고 분리과세하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것이고, 원하면 종합과세도 해준다. 두 번째로 무조건 분리과세 하는 경우에요. 무조건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아까 연금계좌에서 잠깐 배웠던 운용 실적을 연금 외로 수령하는 경우, 이때는 기타 소득을 과세한다 그랬죠. 근데 원래 기타 소득 원천 징수세율이 제가 방금 몇 프로 그랬어요? 20%인데, 요거 그래도 네가 당초 세액공제 받았을 때 12% 또는 15% 세액공제 이렇게 받았으니까 그거와 똑같이 15%로 원천 징수세율을 해가지고 기타 소득으로 과세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이고요. 또 그 밑에 보면 복권 당첨 소득, 요거 복권 한번 당첨되면 몇억의 돈을 한 번에 받는 것이죠. 이것을 종합 과세를 하게 되면 누진세율로 과세가 돼서 내가 정말 운이 좋아가지고 받는 복권 소득이 있는데 다 떼고 나면 남는 소득이 없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같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복권 당첨 소득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떼어서 무조건 분리과세한다. 참고로 세율 같은 경우 20%가 맞긴 한데 3억 원 초과분에는 그래도 너 많이 벌었으니까 조금 더 내라라는 의미로 해서 30% 원천 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3억 원 초과분이에요. 그리고 과세를 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건별 기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이거 그 징수하는데 너무 행정력이 많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과세 최저한이라 그래서 건별 기타 소득 금액입니다. 경비를 뺀 소득 금액이 5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단 연금 계좌에서 수령한 연금 외 소득의 경우에는 과세 최저한 적용 안 하는데요. 왜 그러냐면 내가 연금 계좌 있는데 매일매일 5만 원씩 빼는 거예요. 매일매일 5만 원씩 빼서 그걸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 다른 연금으로 받은 사람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단 연금 계좌에서 수령하는 각 소득, 연금 외소득 요거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이하여도 요거 과세 최저한 적용하지 않고 과세를 하겠다, 이 말입니다. 다섯 번째로 수입 시기입니다. 일반적인 기타 소득 같은 경우에는 현금주의를 통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급받은 날, 이때를 이제 수입 시기라고 보고요. 법인세법에 따른 인정 기타 소득, 요거는 이제 해당 법인의 사업연도 결산 확정일, 또 연금 계좌에서 연금 외수령하는 경우에는 실제 연금 외수령한 날, 그때를 수입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종합소득 금액의 계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종합소득 이제 다 배웠습니다. 종합소득 같은 경우에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기, 기타, 이렇게 종합소득
으로 과세한다 그랬죠. 퇴직 양도는 뭐라 그랬습니까? 분류과세로 과세한다 그랬죠. 그래서 종합소득 계산 같은 경우에는 이자부터 기타 소득까지의 합계액, 기타 소득 금액까지의 합계액을 종합소득 금액으로 보고 있고, 이때는 필요경비 차감한 것, 또 비과세 분리된 것, 분리과세된 것은 제외합니다. 근데 우리 사업을 하다 보면 사업이 잘 안 될 때가 있죠. 그러면 우리 결손금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내가 얼마 못 벌었어요. 근데 내가 거기에 들어간 필요금액이 훨씬 많으면 사업소득 같은 경우 마이너스가 될 수 있겠죠. 내가 잘해보려고 했는데 마이너스가 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그 사업소득 마이너스 금액을 내가 다른 소득, 뭐 근로나 이런 이자, 이런 소득 같은 경우에서 상계를 쳐줍니다. 상계를 쳐서 이자, 근로, 그 소득 금액을 줄여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관련해서 좀 더 살펴보면 사업소득에 내가 결손금이 발생했다. 이때 주거용 건물 임대업 포함이라 했는데 요거 이렇게 포함하는 이유가 우리 부동산 임대업 밑에 보면 주거용 건물 임대업 제외, 즉 상가 임대업 같은 경우 요 소득 같은 경우 결손 금액이 발생하면 요거 그래도 다른 사업보다는 좀 성격을 달리하는 어떻게 보면 불로소득의 성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좀 약간의 페널티를 줘서 구분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소득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이미 사업이 결손이 발생했죠. 그러면 이 순서대로 상계를 칩니다. 근로, 연금, 기타,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순서가 좀 이상하죠. 이자, 배당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왜 이자, 배당을 뒤에 하냐면 근로연금, 기타 같은 경우 이렇게 과세에서 먼저 제외를 하고, 이자, 배당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2천만 원 넘어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사실 상계를 쳐줍니다. 2천만 원까지는 다른 소액의 이자, 배당을 받은 사람과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근로연금, 기타에서 먼저 제외하고 2천만 원 넘는 이자, 배당 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상계를 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이 순서로 사업소득, 당해 사업소득의 결손금을 공제를 하고, 그래도 나는 남은 결손금이 있다. 그렇게 된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다음 해로 2월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조금 전 말씀드렸던 부동산 임대업, 즉 상가, 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제외한 것이죠. 이런 상가 임대업에 대해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금에서 공제하지 않고 무조건 2월시킵니다. 그럼 2월 시킨 금액 어떻게 해요? 다음에 혹시 상가에서 벌어들인 소득이 있으면 그 금액에서만 공제를 해주지 다른 소득 금액에 침범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로 정기에서 2월 된 결손금을 어떻게 공제할 거냐. 정기에서 2월 했는데 다행히 올해는 사업 소득이 결손이 나지 않고 또는 다른 소득이 더 있어서 상계를 할 수가 있는 금액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 소득 결손금, 정기에서 넘어온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당해 사업 소득 금액이 플러스이면 거기서 먼저 공제를 합니다. 그리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근로, 연금, 기타, 이자, 배당 순서대로 공제를 하는 것이죠. 남아있다. 그래도 결손금 남아있다. 그럼 또 다음 해로 2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상가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해 부동산 임대업 소득이 있으면 거기서 공제를 하게 되고, 그래도 결손금이 남아있다 그러면 또 다시 2월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2월 해가지고 우리가 언제까지 공제할 수 있냐, 그 2월 결손금이 발생한 종료일로부터 15년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해 발생한 결손금은 그 공제 기한이 각각 다 다르겠죠. 근데 단 2020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결손금은 15년이 아니고 10년 동안 이렇게 공제를 가능합니다. 원래 10년이었는데 이것이 이제 개정돼 가지고 15년으로 개정이 돼 가지고 좀 더 납세자한테 유리해진 것이고, 2020년 전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소급해 가지고 15년으로 이렇게 늘려주지는 않고 여전히 10년으로 이렇게 기한을 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2월 결손금 공제를 배제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참고로 2월 결손금이랑 결손금을 다른 것이에요. 2월 결손금은 전기에서 넘어온 결손금을 말 그대로 2월 해서 받았던 결손금이라 가지고 2월 결손금이고, 그냥 일반 결손금은 단기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말해요. 그래서 이 차이가 있다는 점 알아두시면 되겠고, 그렇게 발생한 2월 결손금 공제 배제, 단기 결손금 공제 배제가 아니에요. 2월 결손금 같은 경우에는 이번 과세 기간에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추계로 신고했어요. 장부를 기록하지 않고 그 무슨 율 같은 게 있거든요. 이런 경비율을 적용해가지고 신고를 한 경우에는 최소한 너 그래도 이번에 장부 안 썼으니까 과거에 2월 결손금을 공제받지 마라라고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천재지변이나 불가항력,
뭐 불이 나가지고 우리 회사 창고가 탔어요. 그러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추계 신고하게 된 경우에는 1월 결손금이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번 414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동그라미 1번인데요. 일반적인 지상권의 설정으로 받는 소득은 기타 소득이다. 아니죠. 우리 일반적으로 지상권 지역권 설정에서 받는 소득은 사업소득이고 공익사업에 한정하여 이렇게 지상권 설정으로 받는 소득만 기타 소득이랬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고요. 문제 3번 남용산씨는 X5년 연금 계좌 근데 종신계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연금 수령을 개시했다.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에 연금 계좌 평가액은 1억 2천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다. 남용산 씨가 연금 수령 한도인 3,600만 원을 연금 수령한 경우 원천 징수세액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이런 그 연금 소득 사실 되게 지역적인 영역이고 다른 중요한 영역이 많아요. 물론 연금 소득이 안 중요하다는 거 아닌데 수업 목적상 되게 비중이 작아서 혹시나 이런 연금 소득을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면 뒤에 풀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요거 한번 풀어보면 우리 아까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연금 소득으로 받으면 4가지. 그래서 불이분 중 내가 당초 젊었을 때 공제받지 않은 거 그리고 이연해서 퇴직금, 이연 퇴직소도 있겠고 세 번째로 불이분인데 공제 받은 거 네 번째로 운용 수익 이렇게 4가지가 있댔죠. 근데 보게 되면 계좌 평가액은 우리가 1억 2천만 원이 됐어요. 근데 1억 2천만 원 중에서 이번에 연금 수령 한도 한 3,600만 원을 연금 수령했습니다. 즉 계좌가 1억 2천 이렇게 있었는데 이 중에서 3,600만 원을 연금 수령을 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거보다 더 많이 수령했으면 한도를 초과했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연금의 수령이 되는 겁니다. 만약에 더 내가 인출을 했으면. 근데 문제는 연금 수령 한도까지만 인출을 했다 그랬으므로 연금의 수령 같은 경우는 고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처음 보면 1억 2천 이것이 어떻게 이제 구성이 되어 있나? 과세 이연된 퇴직 소득. 과세 이연 퇴직 소득이죠. 이것이 2천만 원이고 그리고 납입 시 세액 공제를 받은 금액. 세액 공제를 받았으니까 요 3번이죠. 요것이 5,700만 원. 납입 시 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 과세되지 않는 것 1,300만 원. 그리고 운영 실적으로 증가된 금액이 3천만 원.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1억 2천이 되었던 것이죠. 이 중에서 3,600만 원 수령하면 우리가 뭐부터 수령한다고 본다고 했습니까? 이 순서대로 수령한다고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중에서 3,600만 원 중에서 1,300만 원 이것으로 불이분 공제 안 된 걸로 수령한 걸로 보고 그리고 2천만 원은 이연 퇴직 소득. 그럼 남은 금액 300만 원이죠. 그럼 불이분해서 운용 수익과 불이분해서 이렇게 받았다고 보는 것이죠. 3, 4는 동순이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과세를 하는 그 성격이 똑같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3,600만 원을 수령했다. 그러면 이때 그 원천징수 세액이 얼마인지 묻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불이분 공제 받지 않은 것. 공제 받지 않았으니까 이번에 세금도 없죠. 그러면 원천징수 세액도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고, 두 번째로 이연퇴직소득 2천만 원. 요 같은 경우에는, 보면 이연퇴직소득세가 120만 원이랬어요. 이연퇴직소득세가 120만 원 있고, 그러면 우리 그 연금 기산연차가 어떻게 됩니까? 기산연차. 10년 이하로 봐야 되겠죠? 56세니까. 56세니까 10년 이하라서 70%가 이게 원천징수 세율로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84만 원이 되겠죠? 84만 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공제 받은 것, 운용수익, 요거 300만 원이죠? 이것은 이제 300만 원이고, 여기 보면 이제 종신계약으로 받는 것이랬죠? 종신계약으로 받는 것이니까, 우리가 4%의 원천징수 세율을 과세하는 거죠? 그럼 이게 12만 원. 그래서 합치면 96만 원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문제 5번. 다음은 근로자 김삼일 씨의 25년도 기타소득 금액이다. 김삼일 씨의 종합과세될 기타소득 금액은 얼마인가? 단 분리과세 신청을 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로 복권 당첨금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했죠. 그래서 요거는 빼고, 두 번째로 강연료, 필요경비 차감 후에 금액이 400만 원, 요거 더하면 되고요. 법인세법에 따라 처분된 기타소득, 이거 인정 기타소득이죠. 요것도 200만 원 더해서 종합과세 하면 되겠습니다. 300만 원을 초과하니까 실제로도 600만 원 전체에 대해서 종합과세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1번입니다. 문제 7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기타 소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인데요. 고용관계에 없는 자가 다수인에게 강연을 하고 받는 강연료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되며, 그렇죠? 총수익 금액의 80%를 필요경비 인정한 게 아니고 60%죠. 80% 어떤 게 있었습니까? 우리 주택 지체 입주 상금 요거 있었고, 그리고 다수의 주무관청으로 받는 상금 부상 이런 것들이 있었죠. 그래서 요거는 60%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420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3번인데요. 25년에 발생한 결손금은 발생한 과세기간 종료일로부터 10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가 아니고 15년 내에 종료하는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계산 시 먼저 발생한 것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랬죠. 우리 10년 내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2020년 1월 1일 이전에 과세연도에서 발생한 것만 10년 동안 공제해준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 3번. 다음 중 소득세법상 결손금 및 이월 결손금 공제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인데요.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의 추계 결정하는 경우 괄호 열고 천재 지변 및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명 서류가 멸실되어 추계하는 경우는 제외. 를 하고, 이런 경우에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가 아까 뭐랬습니까? 결손금이 아니고 2월 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그랬죠. 당연히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는 추계를 해도 공제를 해줍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여기까지 보고 다음 내용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